Respected 존경하는 서울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해외 연사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학생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안타파 미국 애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조교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고요.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폭넓게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특히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기후변화 적응은 어떻게 해나가면 될지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이 기후변화 적응에 어떻게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개괄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후에 다른 전문가들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이 추후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진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여름이 더 덥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네, 좀 많이 계시네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학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CNN의 기사도 실렸습니다. 세계 최대 수도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도시들이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기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3월과 4월에 지난 30년과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지난 30년의 평균치와 비교해 봤을 때 올해 3월, 4월이 훨씬 더 기온이 높았다고 합니다. 서울도 한번 보시고요. 중국의 일부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름 기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시기도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X축을 한번 보시죠.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죠. Y축을 보시면요. 빈도수의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고온이 나타나고 있는 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커브가 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상 고온 현상이 점점 빈번하게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은 날은 이와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후가 변하고 있고 그 변화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네, 기온은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요. 강우량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강우량이 점점 더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폭우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일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해봐도 이런 상황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봐도 그렇죠. 점점 더 폭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아졌죠. 작년에
미국에도 홍수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50년에 한 번 일어나던 대규모의 폭우가 이제는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기상이나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는 더욱 잦아질 것이고 강우량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에 관련된 예를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서울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검은 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3년의 강우량의 평균 수치입니다. 2020년을 한번 보시면요. 강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20년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강우량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고요. 2011년도 그랬고 1988년도 그랬습니다. 점점 더 강우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기상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논문들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해류가 특정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들어와서요. 수분을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강우량이 크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반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후가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미세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안에 여름에 강우가 2에서 5%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안에 10에서 20% 정도 또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면 그리고 에어로솔 배출을 낮추면 강우량이 1에서 3%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도출한 수치이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우량의 증가세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기후변화이고 기온의 상승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대체하면 될까요? 이 그래프는 미국 재난방지청이라고 할 수 있는 FEMA에서 나온 것인데요. 홍수라든지 미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처하는 기관입니다. FEMA에서는 세 개의 범주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완화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 적응,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 완화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도시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죠.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강우량 증가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2년간 산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인디애나폴리스도 빗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하나의 터널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 유출량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터널을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산은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후 완화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뉴욕의 퀸스입니다. 제 여자 형제가 이곳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 시스템이라는 인프라가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폭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죠. 하수도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또 여름철에 폭우로 인해서 하수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학자분들께서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업하고 계시는데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또 시각은 미국에서 최근에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주로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요. 매년 홍수 피해를 입고 나서 보험을 치르고 보험료를 내고 주택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홍수 취약 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다른 주에서도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류 지역의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위치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 매입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 시각 기자 전략은요. 자연 기반의 솔루션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자연 기반 솔루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기반 솔루션은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와 관련된 솔루션은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 인프라에 적용을 해서 회복력을 촉진하는 것이 자연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촉진하고 기후에 적응해 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기반 솔루션은 기존의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자 더욱 보충해주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 인프라를 대체하는 것이 자연 기반 솔루션이 아니라 자연 기반 솔루션은 하드 인프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자연 기반 솔루션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역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수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연 공원,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녹지를 만든다든지 녹화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붕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예이고요. 그러면 자연 기반 솔루션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자연 기반 솔루션은 세 가지를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물의 양을 다뤄줍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연 인프라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이 양이 좀 더 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빗물 유출을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하천에 자연 기반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하천의 흐름을 좀 더 잘 다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다른 연사분들께서 내용을 더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변 공간이 기후변화 적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캐노피라든지 녹지 마련이라든지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효과는 이미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읽은 내용들을 조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도 별로 없는 지역이고요. 또 다른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고 조금은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무가 더 많이 심어져 있는 지간입니다. 이 지역은 몇 도씨 정도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기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수분 증발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발생하는 효과도 완화해 줄 수 있고 또 지하수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출 양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심어지면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미세기후와 관련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변이 있으면 냉각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기후, 미기후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주변 환경을 좀 더 개선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수변을 조성하면, 수변 공간을 마련하면 실제로 이 냉각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침 7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좀 더 시원하고 또 식생이 이루어진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후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기온이 올라가죠. 그런데 수변 공간이 마련되면 오후가 되더라도 냉각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냉각 효과는 저녁에도 계속 이어지고요. 지금 저녁은 지금 7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정이 되면 조금 온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변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되면 자연환경에 이러한 효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나무를 수변 공간에 심어주면 냉각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나무 캐노피를 마련을 했을 때, 특히 수변 공원에 마련을 했을 때 기온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기온이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변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그리고 식립을 하게 되면 조림을 하게 되면 냉각 효과를 더 크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이미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기후의 효과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좀 더 차가운 물이 기온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죠. 기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순환 시스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반적으로 냉각 효과가 다양한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이미 나타났지만 또 저희가 이 지역을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기후가 미치는 영향이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된 것이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한번 가보았는데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쉬면서 또 놀고 계시더라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과 서로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물도 만져보고 숨도 크게 들이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공원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이런 수변 공원을 찾으면서 정신 건강도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변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장점과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도 만져보면서 수변 활동을 하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후 적응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적응이 중요할까요? 제가 기후 적응 계획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제가 한 세네 가지 정도 정리해서 이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후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할 때는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투자도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이렇습니다.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수변 활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공간이 마련이 되면 하나만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여러 개 마련을 해서 수변 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요, 모든 주택이 연못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량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빗물의 유출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역에 주로 적용하던 방법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기후가 가져온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또 나무가 가져오는 가치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와 다른 기술을 접목을 해서 많은 혜택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에 적응해 나가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냉각 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목적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울이 여가 활동을 위해 수변 공간을 마련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그 점을 상당히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수변 공간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수변 공간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러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변 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는 공간이 바로 수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응을 하기 위해선 네 가지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반드시 인프라를 잘 다뤄나가야 합니다. 좀 더 수변 감성 도시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자연 인프라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인프라도 함께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성장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성장 부분도 잘 다뤄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또 시민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을 저희가 다 실행한다고 하면 홍수의 리스크가 사라질까요? 두 번째 질문은 홍수 리스크가 줄어들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전략을 시작하면 여기에 투자를 다 하게 되면
이 전략을 다 실행하게 되면 홍수 리스크가 줄어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세 분이, 네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플러드 홍수 리스크가 줄어들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버드 화이트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리학자이십니다. 음식은 신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저희가 막대한 투자를 홍수 예방 또 치수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홍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홍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